한국 증시는 사이클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싸지만 더 싸질 수 있다. 저점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란 거죠,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현금이 있었던 사람과 현금이 없었던 사람은 반등장에서 수익률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마저 하시죠. 예, 잘 하겠습니다. 예. 네. 접속을 해야 이제 또 시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접속. 네. 또 이 마음을 울리는 한석규 전도연의 접속 영화 뭡니까? 전 모릅니다. 음악이 떠오르는군요. I can 예. 미쳤네요. 이제 아침부터. 예. 제정신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루. 전 지금 고통의 나날들이. 그렇죠. 지금 주식 있는 분들은 지금 밥맛 잃죠. 밥맛부터 잘못하게 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제가 찐시황할 때 주말할 때 네. 트레이더로서 시장에 대한 공포, 뭐 무슨 두려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시장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몇 년 만에 느끼는 공포란 표현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이죠. 코로나 때도 이랬어요? 그때 말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나왔던 나도 근데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게 네. 그때도 단초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였거든. 그렇잖아요. 그때 안 떠올라요? 맞네요. 예.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떠올리면 근데 그렇다. 데자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똑같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방향성이 갖춰지면서 이어지는데도 그때 이게 미국이 또 모기지 사태 때문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충격,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던 이 충격, 이게 그래도 명확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리스크가 알기 전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터질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 만약에 진짜 어떤 악재가 나와서 그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불안해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악재 터지면 이제 반등이 그때 나오겠죠.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진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증시를 트레이딩할 때 항상 걸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금리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금리 올라갈 때 아주 죽어라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이클이죠. 한국 증시는 사이클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해봐요. 네, 하는 중입니다. 근데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클이 될 때 그 맞는 산업과 그 시장에 대한 동향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가면서 그게 그 사이클 정점까지도 안 갑니다. 사이클 중간에서 중간 3분의 2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고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사이클의 대표 주자 반도체. 저희가 보통 반도체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저점 때문에 미리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저점 때에서 나오는 이 과격함들, 한국 증시의 이 파괴적인 모습들, 이거는 물론 한국 증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또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써서 나오는 이 복잡한 모습들이 같이 또 썰물처럼 확 지나가려는 현상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게 그거거든요. 싸지만 더 싸질 수 있다. 이게 더 싸지는 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한 10% 20% 떨어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몸으로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이게 저점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란 거죠, 지금. 저점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시장이 그렇게 저희를 안정시켜주고 다독시켜줬던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일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차분하게 이제 제가 원래 정석대로 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보는데 저도 가장 떠오르는 게 그때를 떠올리면은 하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딱 리먼 사태 터지면서
점하를 한화가 나름 그래도 우량주였는데 네. 점하를 4번인가를 맞습니다. 먹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점하가 4번. 그 다음에 잠깐 반등 있었다. 그 다음 날 또 하한가. 네. 이게 아마 대다수의 주식들이 이랬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 그때는 뭐 숏플레이였으니까요. 옵션 상한가를 처음 그때 아니 9.11 테러 때 처음 봤고 그때 두 번째로 봤었습니다. 옵션이 상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서킷 브레이크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10% 빠졌다는 얘기는 지수가 10%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 한 8% 9% 가기 전에 벌써 풋옵션들은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동향들. 그리고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옵션 상한가가 3번인가 있었습니다. 그 하락하는 과정 쪽에서.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하락하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또 너무 공포로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네. 일단 우리가 그 현실은 직시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게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쪽 사이드를 봐야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금융 책임자들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뭔가 대책을 만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금융대책회의 해놓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6천억인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뭐 개인 매도 매수 요거만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도 6천억이 들어왔어요. 이런 때 공매도 금지해야 됩니다. 이런 때도. 근데 왜 못하냐면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이 관련된 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민족하는데 아니 나중에 다 죽이고 거기서 또 공매도 청산할 겁니까? 공매도 금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이런 좀 시장 분위기 이상하다. 이거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아침부터 열받아가지고. 근데 네. 우리 또 너무 겁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도. 근데 문제는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폭락하기 시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되더라고. 1년 내에. 지나고 나면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그 짧은 시간, 만약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이때 나오는 그 미친 듯한 변동성을 그치,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거기서 다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차라리 저점에서 손절할 거면 지금 오히려 선제적으로 한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주간 찐시황에서 우리 김민수 대표가 하신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한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버티기로 결심했다면 지금보다 30%, 40%, 50% 되는 상황이 와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각오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난 진짜 멘탈 너무 강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강한 분들도 결국에는 정리했던 시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뀌거든요. 진짜 심각한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들면은 그건 늦었습니다. 차라리 그렇지. 그때도 지금 같은 마음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 먹으셨으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때 그런 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이 IMF 구제국 업무를 신청했다. 그럼 시장 반응이 어떠냐면은 아니 영국이라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진국의 대표 주자가 IMF를 신청했다고?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잠깐 신흥국들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때 연쇄 도미노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거 보면부터 아니면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은 뭐 하나 터집니다. 항상. 이게 전 몰지가 되게 부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보세요. 극우파가 당선된 이탈리아의 금리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치. 이제 미국도 그 금리 급등 그리고 거기다가 달러와 이제는 뭐 달러는 열려 있어요. 그냥 위쪽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먼저 안정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오늘부터도 당장 걱정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그냥 반대매매입니다. 또 반대매매. 그리고 지금 반대매매 가지고 신용잔고 가지고 뭐 그게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예탁금이 줍니다. 예탁금이 줄면은 예전에는 60조 대 이상이었으니까 저희가 보통 신용잔고 비율 따지게 되면 30%대 그러면 18조 20조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조 대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50조 대 30% 비율이면은 지금 적정한 신용잔고는 15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19조, 18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한 3조 정도도 더 나와야 돼요. 이 물량을 이렇게 거래량 없는데 취약한 상황 쪽에서 받는다. 이거는 지수가 어떻게 이런 단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작정하고 네, 지수가 뭐 전저점을 깨졌지만은 올라오려는 패턴들보다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더 관리가 중요하다는 쪽에서 이렇게 목 놓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네. 잠시만요. 네. 네, 고길동님, 네, 우리 모두 같이 다 힘내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네, 네.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어떤 그 전망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런 반등이 나왔고 물론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하고 네.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로 좀 열어놓되 네. 대신 아래쪽에 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각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견디서 현실적인 조언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네. 지금 자꾸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코로나 때 나왔던 현상 생각하게 되면 급하게 하락했다,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180도 그렇죠. 다른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연준은 대놓고 금리 인상 강하게 하겠다가 아까 제가 한국 시장을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금리 축, 또 하나는 사이클 축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는 다음 달도 11월 달도 이제 75bp 할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럼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때는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사건이 큰 게 터져야 연준이 지금 조금 이때는 생각을 바꿀까라고 해야 뭔가 변화가 나오죠. 지금 그 중간 단계입니다. 아직 뭐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때 같은 경우는 완화적인 정책으로 딱 가다 보니까 시장이 변했는데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보고 있고 QT를 통해서 양적 긴축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반대예요, 전혀. 그러면 그때랑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게다가 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기 못 버팁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수출인데 그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창궐했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은 초기에는 완전히 위축됐지만은 점점 그래도 우리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풀리기 시작하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수출이 지금 수출로 먹고 살다가 수출 자체에 대한 Q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P와 Q에서 지금 당장 걱정이 될 거는 P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 쳤다면서요. 그러면 물가가 하향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P라고 하는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수출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Q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오겠죠. P와 Q가 다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P와 Q가 다 줄어들었을 때 수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기업 실적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걸 커버하는 게 환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환율이 커버하는 정도를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생각보다 엉망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그러니까 즉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기업 실적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요 과정들, 그러니까 요 역방향에 나오는 과정들은 한국 증시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걸 저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간 차트들을 2008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보시면은 네. 어쨌건 이런 엄청난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가 걸릴 것이냐가 문제지. 그 시간이죠. 그 기간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고민인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왕 물린 거 참으면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그걸 참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변동성. 네. 지금 내가 30% 40%가 더 빠지는 어느 날 그리고 상황은 막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막 나오고 요 순간을 이겨낼 내가 뚝심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에 대한 자기 점검 이게 필요하다. 제가 지금까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거 많죠. 이 정도면은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기다리게 되면은 낙관론에 대한 뷰가 완전히 이런 부분까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거의 시장 보고 있으면서 라고 생각할 정도가 나올 때까지 시장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도
견딜 수 있겠느냐가 가장 첫 번째 의문이죠. 그 전제가 그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네.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 터졌을 때의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연준도 네. 그런 경착륙, 그러니까 증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반대입니다. 터지지 연준은 않는.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산이 꺾이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하락과 폭락은 다르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미국 시장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하락하는데 신흥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폭락입니다. 이 추세가 꺾여가서 뭐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지표들 보면 달러 강세부터 금리 급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신흥국 쪽에서 전혀 오히려 두려워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이 흐름이고 연준은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금리만 가지고 뭘 어떻게 컨트롤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행정부가 뭐 공급을 위해서 뭐 어떤 걸 적극적으로 나서는다든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연준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수요 공급 물가 관리해.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연준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연준은 딱 생각하는 게 그거죠. 안 되겠다. 그냥 사람들 심리마저도 확 꺾고 나서 수요를 줄여버려서 가격을 조정시키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아예 수요라고 그러죠. 이건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자산도 끌어내리면서 경기침, 그러니까 그 나오는 얘기 중에서 파월 의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고통을 나 연준에서 이런 표현 쓰는 거 처음 봤어요. 고통을 일정 부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용인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하락이 차라리 우리한테는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손실폭이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몇 프로대라면 하겠는데 네. 이미 30% 40% 물리신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꼭 이런 상황이 터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뭐 분간하기 어려우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에 20% 30%씩 다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해서 절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 제 과거 기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현금이 있었던 사람과 현금이 없었던 사람은 반등장에서 이거 저점 만들고 반등에 나왔을 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물론 버티면은 다 돌아왔지. 하지만은 그보다 그러니까 저점 만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었을 때 이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물론 바닥에서 못 삽니다. 확인하고 좀 늦게 산다고 하더라도 벌써 주식들이 다 처참하게 밀려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서 새로운 현금이 들어가서 불쏘시의 역할이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많이 빠진 게 회복하는 것보다 신규 현금이 들어가서 신규 현금으로 창출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현금 없다. 그 주가 주식 한 사람이 다 주식 100%죠. 주식 100%다. 근데 여기서 내가 현금 조달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즉 이게 내 자산의 전부고 추가로 뭐 어디 돈 더 들어올 상황이 없다. 그러면은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20% 30%는 일단 네. 현금을 만들어 놓자.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라고 하더니 말이 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할 때도 제가 마디마디마다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질문들. 그러니까 정 자신이 없으면은 뭘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할 자신이 없으면은 종목당 20-30% 만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현금이 그래도 나는 예금이나 아니면 또 꾸준히 월급을 통해서 만약에 한 300만 원 버는데 이제 좀 줄이셔야죠. 이런 험악한 시기에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적어도 한 150은 매월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도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다가 뭐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 뭐 대표적인 게 CMA 같은 거죠. 거기다가 자금 넣으세요. 그래서 뭐
서너 달 이렇게 좀 만들면은 최소한 5, 600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그러한 위기를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 계좌에서 일단 돈을 빼야 될 것 같아. 이 계좌 안에 있으면은 뭐 좋다는 거 아니면 뭐 어쩌저쩌 상황에 따라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CMA. 예. 네. 차라리 CMA를 줘서.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거기서 딱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걸 표현을 좀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비관론이 아주 극대로 됐었을 때인데 지금은 비관론이 제가 보기 극대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극대로 됐었을 때 그때 이용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주가 하락을 이용을 하자,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 아침부터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 아까도 얘기하셨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근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면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헷갈려 안 되잖아. 아, 그럴까요? 네. 부정적인 거 하고 네, 또 네, 바로 네. 긍정적인 거. 그게 뭐야? 어쩌라고. 예. 그냥 그러나? 오늘은 이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니, 희망을 하나 일단 줘봐요. 일단,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의 네. 잘라먹기.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네, 큰 시장 하락 추세에서의 중간 잘라먹기. 네, 오늘은 잘라 먹기가 없고요. 네. 다 안 좋은 얘기만. 아, 그래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섹터로 보게 되면 어제 통신주 강했습니다. 그냥 회피하려는 섹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통신주 쪽으로 가서 뭔가 시장을 회피할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시장이 단기 안정 나와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과대주가 먼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은 큰 그림상으로 통신주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정리 다 해서 통신주를 산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시장의 한 색깔을 이해하자라는 쪽이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서 또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약하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려면은 여기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 그거죠. 푸른저축은행, 또 제주은행, 그리고 또 미드코프, 고려시장정보, 또 어제는 SCI 평가 정보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단계들, 이런 거는 시장 봐서 약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오늘이라도 뭐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짧은 전략들 괜찮은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화랑을, 그리고 또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화랑을 보이는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고려신용정보 딱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저축은행은 지금 PF 때문에 지금 타격 심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주은행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좋아할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좋은 이유가 있는 네. 종목 섹터들, 그래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다 조심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반대로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둠의 종목들이 일어난다라는 쪽에서 일단 보시는데 자신 없으면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시장 단기 반등 나오면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양봉 대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은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한화가 한 49% 지분을 넘기는데,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다 계열사가 동원됐는데 그때 49%가 평가가 되는 게 2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2조 몇천억 대쯤 되거든요. 안 맞죠, 약간. 그래서 약간 비싼 감이 대우조선해양에 느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은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번에 가장 1조대를 제 3자 매장 유상증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1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증자로 인해서 자금 빠져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진함도 물론 있겠지만은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화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팔 것 같아요. 방산 쪽입니다. 군함 관련된 이쪽 쪽, 그리고 잠수함 쪽. 그러면 나머지는 또 팔 텐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나마 수주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약간 정상화 시켜 놓게 되면 제값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받은 제3자 배정 증자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많이 나겠죠. 그럼 그때는 또 확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진해도 그렇죠. 방산 쪽에 집중하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방산의 강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분을 주가를 확 늘리기도 좀 못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든 게 확인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큰 틀에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물론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어떤 그 시장의 불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네, 일단은 조심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찐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단어 딱 하나. survival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네, 생존이 지금은 제일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